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1-3-11 원간섭기 고려 통치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교과서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로써 이제 고려시대 정치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 사회와 문화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 12와 13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실 열기라고 해서 교과서 가장 상단을 보면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일부가 실려 있는데요. 봤더니 원은 국왕의 시호를 충땡왕으로 내보냈다. 그동안 황제국에서 사용하던 호칭인 조와 종을 사용하였던 고려 왕실은 이때부터 황제의 신하에 해당하는 왕이라는 신호를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가 제후국은 우리 조정과 같은 시호를 쓸 수 없네 라고 해서 25대 충렬왕부터 시작해서 26대 충선왕, 충무광 등등등을 거쳐서 30대 충정왕까지 왕들의 이름이 충땡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고려 국왕의 칭호에 충을 붙인 이유는 당연히 원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충을 붙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주제 10에서 봤던 내용이 문벌귀족 체제가 동요를 하고 그 결과 이자겸의 난 기억나죠? 그리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역시 기억나죠? 그러다가 결국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서 무신정권이 등장했는데 그 무신정권기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한다는 최씨 무신정권기 두 번째 인물이었던 최후가 집권했을 당시 결국 원나라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강화도로 천도에서 오랫동안 약 60여 년 동안 항전을 하다가 1270년에 결국 몽골의 뜻에 따라 원나라의 뜻에 따라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반발하는 삼별초에 있었다가 지난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고려가 원나라에게 일정 정도 항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고려 통치체제가 고려 말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시작은 원의 내정 간섭과 이와 관련된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네요. 자, 그러면 고려는 어떤 나라가 됐냐? 고려 왕실의 국제적 지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고려는 뭐 다원적인 국제 질서 안에서 스스로 황제국을 내비치고 하기도 했지만 이제 원나라에게 어느 정도 항복했기 때문에 부마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마는 사위를 뜻해요. 네, 컴퓨터가 잘 안되네. 사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려의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누구랑 결혼해야 되면 원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왕자가 될 사람들은 원나라에서 태어나서 원나라에서 자라다가 성장해서 왕이 될 때만 고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던 시점입니다. 사실 이때쯤에 고려 왕이 정말 고려인이 맞는지가 의문스러울 만큼 사실은 몽골, 원나라에 매우 가까운 인물들이 많았던 시기고 이에 따라서 많은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왕의 호칭과 명칭이 격화돼요. 원나라, 몽골의 원나라가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 국가를 뜻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에 되어 있는 거죠. 태조, 성종, 광종 이렇게 썼던 조나 종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은 왕의 시호, 묘호라고 하는데 이 시호는 황제에게 붙여주는 시호였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왕으로 바꿨는데 왕도 그게 그냥 왕이 아니라 앞에 뭔가 붙었었죠. 충성할 충을 붙여서 충땡왕이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왕이 스스로 부를 때는 황제는 짐이라고 하는데 왕은 고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고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도 배하, 전하 이렇게 불렀고 왕의 계승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태자라 불렀는데 이제 세자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되어 있던 이 체제 자체도 황제국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격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영토를 일부를 몽골 원나라가 뺏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나 총관부인데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게요. 교과서에도 있는 지도고 먼저 쌍성 총관부 지역이 먼저인데 여기 서북 지역에 있죠. 화주라는 지역이 대표되고 다음 동령부의 경우에는 지금의 평양 지역인 서경 지역이 동령부고 말을 기르겠다라고 해서 탐나 총관부를 설치하고 빼앗아 갔는데 1273년에 설치된 제주도가 탐나 총관부입니다. 이 세 지역이 몽골이 우리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갔던 지역이죠. 세 지역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원나라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원정에 고려군을 동원하기 위해 아까 잠깐 지도에서 나왔었는데 개경에는 뭘 설치했냐면 정동행성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에 동원이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으로 갔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필이면 태풍이 몰아닥쳐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 태풍을 일본에서는 신이 내려준 태풍이라고 해서 신풍이라고 부르는데 신풍이라는 말을 일본어로 바꾸면 가미가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뒤에 나오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해 나가던 일본이 자살폭탄 특공대를 만드는데 그 자살폭탄 특공대 이름이 가미가제 특공대였어요. 마치 고려와 몽골의 침략,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신의 도움으로 이겨냈듯이 역시 이번에도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패망했죠 그냥. 어쨌든 정동행성은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기구인데 일본 원정이 끝나고 실패했으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채 계속적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기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이나 은이나 인삼이나 등의 여러 가지 특산품과 공료를 요구해서 고려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있는 기록에 수령옹주 묘지병이라는 곳에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른 해가 없었다. 매년 원나라에 공료를 뽑아갔다는 거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인삼도 있고 특산품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매가 있었어요. 그 매를 잡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공료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 이후에 우리나라에 풍습이 하나 생기니 그 풍습이 일찍 결혼하는 거 좋은 풍습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먼저 결혼을 하면 원나라에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좋은 변인지 나쁜 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는 동안에 고려에는 몽골의 영향으로 인해서 몽골 유행이 들기 시작해요. 몽골풍?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행이 들냐면 일단 헤어스타일, 머리는 원나라 스타일이 멋있는 거예요. 그 머리 스타일이 앞머리를 빡빡 미는 변발인데 변발도 이 당시에 유행을 하고요. 몽골풍이라고 해서 또는 지금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할 때 전통 혼례할 때 볼에 빨간 걸 덧칠하잖아요. 그 붙이잖아요. 그걸 연지곤지라고 하는데 이 연지곤지도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나게 됐고 어른들이 마시는 여러분들이 마셔서는 안 되는 소주 있잖아요. 소주 역시 이 당시에 그 비법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 교과서 47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면 그 건물 안에 있는 탑인데 기존의 우리의 탑과는 좀 모습이 상이에요. 이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나타난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원나라의 내정 간섭 이후에 성장한 원나라와 친한 세력, 친원 세력이 등장했고 기존 권력층이 이들과 뭉쳐져서 원나라와 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했는데 그 전에 이 지배계층은 처음에는 호족이었다가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문벌 귀족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 정권이 나타났죠. 무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지배층이었다가 지금
원나라의 내정 간섭에 들어가면서 바로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사회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있는데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보다는 주로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비를 늘리고 특히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늘렸나 봐요. 그래서 고려 말에 등장했던 이 지배층들의 넓은 토지를 농장이라고 부르는데,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넓은지 산과 강을 경계로 삼았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안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왜 변했냐? 바로 새로운 학문이 들어가거든요. 성리학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이 이제 권문세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성리학은 원래 중학교 때도 배워왔죠. 이거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은 유학인데, 유학 누가 만들었어요? 유학?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에 공자라는 중국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 유학이 공자가 샀던 시대가 기원전 600년경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와요.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라고 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지금 중국 송나라를 거치면서 새로운 유학, 성리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리학도 역시 유학 중의 한 부류예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성리학의 특징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의 형성과 운영 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불리고, 철학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훈고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윤리학 사상과 같은 교과를 배우게 되겠지만, 글자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반적인 어떤 것이 원리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매우 철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선 훈고학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고려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안향이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죠. 안향은 원나라의 주의가 바로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고 집대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는 주자라고도 불립니다. 공자가 원래 이름이 공구인데 존경을 받아서 자자가 붙어서 공자라고 불리듯이, 주의도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자가 붙어서 주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안향은 원에서 주의의 저서, 공자의 주의의 화상 등을 갖고, 공자와 주의의 화상들을 갖고 오면서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 안향이라는 인물이고,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인물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인데, 성리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고려말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 한 성리학자들로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공민왕이 바로 개혁 정치 파트너가 신진사대부였고, 그 신진사대부 중에 조상의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재현이에요. 원나라 수도 대도라고 불렸는데, 대도에 가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했고, 귀국한 다음에 이 사람이 키웠던 제자가 이색 등에게 키워나가면서 이후에 신진사대부들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펼쳤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과서 49페이지 탐구교실에 있으니까 탐구교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료 1, 자료 2로 되어 있고, 문제가 3가지 나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자료 1부터 보면 신진사대부의 지배층 비판이라고 해서 2가지 자료가 있어요. 흉악한 무리들이 산과 강을 경계로 엄청난 면적의 토지를 차지하면서 서로의 땅을 다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5, 6명이 넘는 권세가들에게 한 해에 8, 9차례나 조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있는 권세가 바로 흉악한 무리. 누구예요?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들이 너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불법적으로 서로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은 한 명인데 5, 6명이 다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8, 9차례나 조세를 납부한다는 거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뒤로
일이 예전과 달라 권세가는 토지를 겸병하고 혹독한 관리는 지나치게 거두어 토지는 송곳을 세울 만한 것도 없고, 와, 송곳도 세울 만한 것도 없대요. 얼마나? 땅이 없으면.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야, 당시 상황이 아주 안 좋다. 누구 때문에? 권문세족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의 사회인식은 어떠냐? 선비, 바로 신진사대부를 말하죠. 선비로서 도덕을 실천하고 하는 이는 드물고 집집마다 토지를 늘리고자 경쟁하여 풍속은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은 원통한 마음이 있어도 이를 풀어줄 곳이 없다. 아래 보면 아까 나왔던 이재현이죠. 가난한 선비로서 널리 배우고 독실하게 실천하는 자가 과연 누구이며 벼슬아치로서 덕을 이루고 통달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선비도 이러한데 백성들은 어떠하겠는가 라고 선비가 가져야 될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 인물은 이재현의 제자의 제자였던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정몽주라는 인물과 정도전이라는 인물인데,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아주 그냥 말을 잘해요.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나왔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아름다운 말이죠. 군주는 군주의 하늘입니다. 백성이 군주의 하늘이래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스스로 어진 마음을 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성리학적인 마음이거든요.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데 백성들은 스스로 어진 마음, 좋은 마음을 갖기 어렵대요. 그래서 누가 이끌어야 되냐면 바로 군주가 이끌고 선비들이 이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정도전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주장했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반면에, 이 남학생은 하지만 백성들을 지배층의 도움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자들로 봤어. 백성을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본 거지 라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드라마를 보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드라마 아주 잘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주인공 배우가 이제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이 드라마를 과연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되지만, 고려말 조선 초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드라마예요. 주인공만 잘못됐습니다. 주인공만, 배우만 잘못된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 자료 1에서 신진사대부가 당시 고려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써보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관리들이었죠. 부패한 권문세족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수탈을 일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2번. 자료 2에서 신진사대부가 지배층의 올바른 역할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신진사대부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학문에 매진하고, 와, 우리 학생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죠. 도덕을 실천하여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선비, 신진사대부들이 바라보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띠용 소리가 완전 잠이 확 깨겠네요. 사극 속 정도전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두 학생의 대화를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정도전의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한 주의는 사회개혁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지배층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그냥 내민 거지 진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뒤를 이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봅시다. 자, 14세기가 되면 14세기? 지금 우리가 고려를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 10세기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거란의 침략을 막 받아요. 그러다가 11세기에 안정기가 찾아와요. 천리장성도 왔고 만들고, 그러다가 12세기가 되면 여진의 침략을 막 받아요. 그러다가 13세기에 북방유목민족의 끝판왕 몽골이 등장해서 이 몽골이 침략을 막 하다가 원나라를 세우고 개경환도하면서 지금 원간섭기에 든 거죠. 그런데 원의 그런 전성기가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14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등장하면 몽골
원나라는 몽골족이라는 북방 유목민족이 만들었잖아요. 중국 민족은 뭐라고 불러요? 중국 민족은 중국 한족이라고 합니다. 요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한자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다른 한족인데 우리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보통 부르죠. 한자가 다르죠. 뭐 중국 한족은 뭐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한족은 이렇게 생겼다는 한자 모양은 다른데 어쨌든 한글로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족, 한민족. 요 한족이 세웠던 나라인 명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원나라랑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시기가 14세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많은 간섭을 하지 못할 때 바로 원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등장하니 그 사람이 고려 말에서 제일 중요한 왕인 공민왕입니다. 아주 그냥 멋있어요. 이 사람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올 만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드라마 주인공으로 많이 나왔었고. 자, 그러면 어떤 개혁 정치를 했냐? 첫 번째, 변발 등 몽골 유행을 금지시킵니다.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공민왕이 그렸다는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인데 사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사냥하는 그림 중에 가만히 보면 당시 지배층들이 어떤 머리를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여요?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얼핏 보이죠? 변발입니다. 이런 변발을 모두 금지시켜요. 그래서 공민왕이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 첫 번째는 야 몽골 옷 입지 마 그리고 변발하지 마 였고 두 번째 수초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기철이라는 인물이에요. 실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이게 공민왕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누구지? 드라마 선생님이 안 봐가지고 각각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역사를 왜곡한 드라마였어요. 왜냐면 기황후를 매우 훌륭한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기황후가 높은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서 나왔었죠. 원나라가 내전 간섭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공녀가 있었는데 공녀로서 원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궁녀가 됐고 그리고 원나라 황제의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제2황후라고 하는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황후라는 여성은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려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기황후의 오빠 아닌 것 같은데 오빠가 살고 있어요. 오빠가. 그 사람이 기철이에요. 반면 이 사람이 아마 국민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같은데 주진모네요. 고려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뭐였어요? 무슨 국가가 됐다고 했죠? 부마국이랬죠? 사위 국가가 된 거예요. 사위가 높아요? 부인이 높아요? 부인이 높겠죠. 그런데 그 고려 왕보다 높은 부인의 원나라 황제의 부인의 기황후의 오빠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왕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막 폐악질을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기철을 시작으로 해서 친원파를 대거 숙청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선생님이 기황후 너무 예뻐서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실제 기황후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기황후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낙서를 해서 잘 안 보이네요. 기황후 연기를 했던 하지원인데 이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고요. 기황후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실망하셨나요? 네. 원래 뭐 드라마는 거짓말이니까. 자,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 두 번째를 보면 정동횡성 이문소를 폐기했어요. 정동횡성 기억나요?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복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기구였는데 일본 원정에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남겨놔서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였다고 했죠. 그 기관을 폐지했던 거고. 세 번째,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습니다. 쌍성 총관부? 앞서 그 화주라는 지역이 있었던, 다시 한번 지도를 봐요. 지도 보면 나와 있죠. 그 지역을 회복했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도 갈색으로 표시된 공민왕 때 확장된 영토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천령인데 거기가 천령 이북 땅이 회복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승려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생각했을 때 이런 개혁을 막 하려고 하더니 누가 문제냐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친원파들, 특히
뭐 기철과 같은 대표적인 친원파는 숙청했지만 권문세족의 대다수가 살아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친원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기 힘들겠죠. 이 권문세족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불러들인 사람이 승려로 알려진 스님이죠. 승려로 알려진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때 살 텐가 하하하하 이런 짤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장면의 일부예요. 그 신돈이라는 사람을 공민왕이 발탁을 해서 이렇게 미친 사람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 나오나요? 역시 이 드라마도 안 봐가지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 전은 밭전자예요. 땅과 민은 백성민자예요. 백성? 노비예요. 그래서 땅과 노비 누구의? 권문세족의 땅과 노비를 막 조사해서 과거에 불법적으로 땅을 불법적으로 노비를 획득했으면 그것을 조사 찾아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노비 안건법을 했던 광종이 떠오르죠. 공민왕은 고려 후기에 뭔가 왕권 강화 내지는 개혁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면 고려 전기에 광종과 여러 가지 비교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다섯 번째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아 교육을 강화하게 돼요. 성균관? 지금도 대학교 이름 남아있죠. 바로 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립교육기관이고 그 전에 고려의 원래 관립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었는데 이것을 성장시켜서 성균관으로 이름을 정비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아교육 강화 덕분에 새롭게 더욱더 성장한 인물들이 신진 4대부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권문세족의 반발로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이 실패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앞에 나왔었던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말고도 좀 이것을 상상으로 만든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이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영화. 왜냐면 완벽한 19금 영화거든요. 공민왕 역할을 했던 주진모가 그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조인성에게 살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민왕이 실제로 살해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민왕은 뭘 남겨놨냐면 다음 세상을 만들 만한 새로운 지배계층을 만들었으니 신진 4대부라는 인물이에요. 자, 근데 신진 4대부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라를 정치할 능력도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14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홍건적 외구의 침입과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입니다. 자, 홍건적과 외구가 침입을 막 해 들어온대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요. 교과서 48페이지에 있는 지도고 당시 아까 원명교체기라고 했죠. 아직 명나라가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이 명나라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원나라에 대항하는 중국 한족들이 여기저기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 중에 머리에 빨간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홍건적의 일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때는 공민왕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어디까지 피난을 가냐면 안동까지 피난을 갈 만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한편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정말 14세기 후반 내내 지금 고려를 괴롭혔던 요 파란색 화살표 바로 왜구들입니다. 왜구의 본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해안가뿐만 아니라 강을 타고 막 내륙으로도 등장할 만큼 왜구의 진입이 아주 심각했던 시점이에요. 당시 일본이 좀 복잡한 때를 맞이하고 있었 때라서 14세기에 왜구가 많이 등장했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들이 지금 고려에 침입하고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했던 인물들은 누구냐면 군인들, 장군들이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장군들을 우리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최영, 나세, 최무선, 이성계, 변한열 그리고 스시마섬을 정벌하는 박이, 정세훈, 최영, 이성계, 안우, 이방실 등등 등장하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최영이 더 높은
장수예요. 이성계를 부하로 데리고 있을 정도의 장수입니다. 이러한 신흥문 세력들이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됐고 힘을 갖게 돼요. 자, 이 힘을 갖게 된 신흥무인 세력과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점차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공민왕이 아까 죽었다고 했는데 공민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국내외적인 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드디어 중국의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명나라가 원나라랑 싸우다가 원나라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원래 있던 땅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부르는데 힘은 축소됐지만 공민왕이 개혁 정치가 실패된 다음에도 여전히 친원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누가 이런 권문세족을 비롯한 친원파 세력을 비판하냐면 바로 신진사대부가 비판하거든요. 신진사대부는 친원파를 비판하면서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과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최영이에요. 최영. 그 혹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보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을 했던 남겼던 유명한 장수인데 이 최영이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로서 잘 나가니까 결국에 최영의 딸을 누구와 혼인시키냐면 공민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우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우왕과 최영은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강력한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이 명나라가 앞선 쌍성총관부에 있었던 땅 천령 이북이라고 했죠. 그 천령 이북 땅을 명나라 땅이다 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천령위라는 걸 설치하게 돼요. 여기가 명나라 땅이다 라고 설치한 거죠. 그러자 최영이 저런 명나라 기분 나쁜데? 라고 생각하고 뭐 하냐면 명나라의 요동반도를 공격하려고 스스로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우왕은 정말 공민왕의 아들이 맞냐? 이런 의심도 사고 있었고 왕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스스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결국 최영은 이성계와 조민수라는 두 장수를 보내서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이성계는 처음부터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면 안 된다.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지금 농번기라서 안 된다. 전염병이 돈다. 그리고 활의 악교가 여름에는 그 녹아들어서 활을 잘 쓰지 못한다. 등등등의 등등이 아니죠.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명나라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였던 최영 장군의 명을 받들어 어쩔 수 없이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은 지도 보여요. 개경에서 출발해서 압록강변까지 가는데 압록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섬들이 떠 있는 거예요. 마치 서울 한강에 있는 여의도처럼. 이 위화도까지 갔는데 비가 막 억수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성계는 결국 배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에게는 뒤에 신진사대부가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사를 돌리자라고 해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이 사건이 1388년에 일어났던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고 내려와서 개경으로 들어간 이성계는 결국 최영을 죽이고 그리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왕위에 옹립한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결탁한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사건으로 바로 이 위화도 회군을 들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정치적 힘은 권문세족이 아니라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그와 결탁한 신진사대부가 손을 맞잡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신진사대부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두 명 있었는데 한쪽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혁파, 또 한쪽은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개혁파예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급진개혁파였던 정도전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 자체를 바꿔야 된다. 왕씨의 나라, 그
고려 왕족의 성씨가 왕씨잖아요. 왕씨의 나라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몽주의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비록 고려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고쳐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그러다가 결국 이 둘의 분열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누가 이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이방원인데 이방원도 당연히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는 새로운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시를 한 편 보냅니다. 하여가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시작되는 와 그러자 정몽주가 이것에 대한 답가를 보내죠. 단심가라고 들어봤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게 나오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방원이 보냈던 하여가는 고려면 어떻고 새로운 국가면 어떠냐. 반면에 정몽주가 말하는 단심가는 내가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100골이 돼도 나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겠다 였고 결국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개경에 있는 이 다리 생각나네. 개경에서 결국 정몽주를 철퇴로 죽이고 이 말이죠. 옹곤파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바로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됩니다. 이제는 조선을 보게 될 텐데 그에 앞서 지금 경제적인 얘기 하나 안 나왔는데 앞선 위화도 회군이 정치적 권력을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갖게 됐던 사건이라면 경제력을 얻었던 사건도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시행이에요. 이거는 1391년에 시작돼서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 1년 전에 시작돼서 고려 초기에 진행했던 조선 전기의 고려라고 했나요?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인데 앞선 위화도 회군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에게 정치적 권력을 그리고 1491년 실시한 과전법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에게 경제적 권력을 그리고 결국 정치와 경제력을 모두 갖게 된 이성계와 정도전은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